오늘은 11장 기둥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기둥이지만 그 기둥이 우리 2장에서 우리 압축력을 받는 부재에 있었죠. 그것도 압축력을 받으니까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장의 주제는 좌굴입니다. 좌굴. 그래서 이렇게 세장한 기둥이 이런 압축력을 받게 되면 2장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축변형이 생기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부재가 세장할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걸 좌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에 보게 되면 구조 해석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이 부재 같은 경우는 강도나 강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그 하중에 대해서 처짐, 그죠? 그게 변이죠. 그런 게 얼마나 발생할 건지, 그 다음에 변형률이나 응력이 얼마나 생길 건지, 이런 걸 주로 관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스테빌리티라는 거, 안정성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굴이라는 현상이 이 스테빌리티에 해당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이라 그러면, 스테빌리티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좌굴, 전도, 미끄러짐. 그래서 저번 학기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댐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미끄러질 건지 넘어질 건지, 그죠? 이런 경사면 위에 이러한 물체가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 이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마찰, 그죠? 마찰 개수에 따라서 이게 미끄러져 내려올 건지 아니면 전도가 일어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잖아요. 이걸 힘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도, 미끄러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구조물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스테빌리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중이 작용해갖고 물체가 파괴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안정한 상태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굴도 이 안정성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좌굴은 가늘고 긴 부재에서 발생하고, 그 부재가 압축력을 받을 경우, 그때 좌굴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장하지 않다면, 뚱뚱한 부재다 그러면, 압축력을 받게 되면 그 부재의 파괴 모드는 압축 파괴일 거예요. 압축 파괴. 그 1장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같은 거 사진 봤었죠. 콘크리트 공시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파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압축 파괴가 일어날 텐데, 그게 점점 부재가 세장해지면 그런 파괴 말고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금이 간다거나 부러지게 되겠죠. 그런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완벽한 기둥이 아니고 좌굴 문제만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모델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강봉, 그 다음 여기는 회전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강봉은 휘지 않고 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형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면, 여기 롤러가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C점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강봉은 회전만 합니다. 처지진 않고 휘지는 않고 돌기만 해요. 여기 힌지니까 여기도 힌지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 로테이셔널 스프링이 있으니까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이런 변형만 있는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좌굴만 생각하기 위한 이상화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로테이셔널 스프링이 있으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똑바른 상태였는데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죠? 이렇게 꺾이게 되면, 꺾인 거를 똑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로테이셔널 스프링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스프링은 잡아당기면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이 로테이셔널 스프링은 이게 돌게 되면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이런 형태로 이렇게 꺾였다. 이 세타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꺾인 걸 생각해 보면 이때 이 부분을 분리해갖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재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엄 생각해 보면 여기 P가 가해지니까 여기 P가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요 P하고 요 두 개 사이에 간격이 있죠. 간격이 있으니까 P하고 요 거리만큼 모멘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모멘트는 요 MB하고 같아야 돼요. MB는 로테이셔널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MB가 크다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원래 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프링에 의한 모멘트는 봉을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멘트를 복원 모멘트라 그럽니다. 그거에 반해서 요 P에 의해서도 모멘트가 아까 발생한다 그랬죠. P에 의해서 요 P하고 요 P 사이의 간격, 그죠? 그 거리 곱한 거, P 곱하기 그 거리를 곱한 게 또 다른 모멘트인데, 그죠? 그래서 그 모멘트는 두 개를 점점 더 횡변이를 증가시키는 거, 그죠? 휙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냐, MB가 크냐, 아니면 P에서 발생되는 모멘트가 크냐, 그거에 따라서 이 구조물이 안정한 상태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인지 그거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구를 생각할 때는 요 힘이 가해져서 요런 형태로 횡변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식으로 꺾임이 생겨요. 꺾임이 생기면 그 상태에서 이 구조물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건지 아니면 제자리에 있을 건지 아니면 변이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들어지고 완전 오차 없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때도 힘을 받으면 그냥 압축만 생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조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든 간에 횡변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증폭이 될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제자리에 있을 거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모멘트의 크기가 이 모멘트하고 P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갖고 이게 횡변이가 증폭될 거냐 아니면 감소할 거냐 아니면 제자리에 있을 거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MB하고 P에 의한 모멘트가 같으면 평형 상태죠. 그죠? 평형 상태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형 상태에 해당될 때 그때의 그 힘을 임계하중이라고 합니다. 임계하중. 그래서 임계하중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크리티컬 로드 그리고 PCR이라는 용어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크리티컬이니까 CR이죠. PC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계 상태다.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아까 횡변이가 생겼는데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그때 모멘트는 이렇게, 복원 모멘트는 이렇게, 하중에 의한 모멘트는 이렇게. 그렇죠? 복원 모멘트는 여기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요게 세타니까 여기 변화량,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끄면 요 각도는 2세타가 될 거고 2세타가 되니까 거기에 스프링의 스티프니스, 이건 회전 스프링이니까 스티프니스는 모멘트 나누기 로테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스티프니스 곱하기 회전각을 하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그 모멘트는 2세타 곱하기 베타 R, 그죠?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모멘트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세타고 이 길이가 2분의 L이니까 요 거리는 2분의 L 곱하기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P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P 곱하기 2분의 세타 L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평형을 이루는 상태면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죠. 두 개가 같을 때 그때 힘의 크기를 임계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회전 스프링의 강성 그리고 부재 길이에 따라서 임기하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임기하중은 L분의 4베타 R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아까 이렇게 세웠지만 이런 형태로 나눴죠, 그죠? 요거 두 개 서로 같다 하면 이거 반대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돼서 요 식의 형태를 보면 이게 0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안이 0이 되든가 아니면 세타가 0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세타가 0일 때는 이게 옆으로 생기는 횡변이가 없는 상태, 그 상태는 평형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0이 되니까. 그런데 세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 요게 같을 경우에만 평형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PCR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거고, 요거의 의미는 앞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런 형태로 어떻게 됐든 간에 요만한 횡변이가 생겼을 경우 여기에 P라는 힘을 줬을 때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하중의 크기가 PCR입니다. 그죠? 그거보다 작은 힘이 가해지면 P가 PCR보다 작으면 이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PCR보다 큰 P가 가해지면 이건 점점 커집니다. 증폭될 거예요. 횡변이가. MB도 작아지죠. 일단 PCR이라는 값을 L하고 베타 여기 스프링 컨스탄트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요거는 정해진 값입니다. 구조물의 그 컨피규레이션에서 그게 정해진 값이니까 그거보다 작아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일단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가 기둥 좀 있으면 기둥이 나오는데 기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일단 조금 더 지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P가 PCR보다 작으면 안정된 상태고 복원 모멘트가 하중해야 모멘트가 크다. 이렇게 해서 안정된 상태. 그 다음에 PCR보다 크다 그러면 불안전 상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스테빌리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블한 상태고 여기는 언스테이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요게 X축이 세타고 Y축은 P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요게 뭘 의미하냐면 평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에요. 평형.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니까 요 어떤 구조물의 상태가 요러한 요 빨간 선 위에 있으면 그 구조물은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세타가 0일 경우 아까 수식에서도 봤다시피 세타가 0일 경우는 계속 평형 상태예요. 그리고 P가 PCR하고 같으면 세타하고 관련이 없이 평형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세타하고 관련 없이 평형 상태입니다. 근데 안정하고 불안정은 평형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좀 다른 개념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안정이라는 얘기는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구슬이 요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구슬을 요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이건 평형 상태잖아요. 그죠? 이거를 약간 당겼다가 놓으면 이렇게 추렁추렁 하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복원되는 거죠. 원래 위치로 복원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맞춰서 딱 올려놓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약간의 교란이 있으면, 약간의 조금의 교란이 있으면 얘는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 윗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밑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중립평형 상태인데, 이거는 여기 지금 이 상태도 평형 상태죠. 근데 교란을 조금 했어요.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죠. 그래서 의미가 이제 개념이 여기 안정, 불안정, 중립평형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된 상태, 이거는 불안정 상태, 이거는 중립평형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둥에서도 똑같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둥에서도.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회전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그냥 실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런 형태로 횡변이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횡변이가 생겼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기둥은 이상적인 기둥입니다. 이상적인 기둥이라는 얘기는 아이디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완전 똑바르고 약간이라도 휜 게 없고, 그 다음에 재료도 아주 균질하고, 그 다음에 하중 자체도 이 부재의 도심에 정확하게 편심 없이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이상적인 상태면 좌골이 안 생겨요. 그죠? 힘을 계속 눌러도, 그러니까 힘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위로 쭉 갈 겁니다. 쭉 갈 경우인데,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에 여기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이, 이게 횡변이가 생겼는데 제자리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더 커지느냐, 그 문제예요. 횡변이가 이렇게 생기면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를 딱 잘라서 P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P가 있고 여기 모멘트 있고 여기도 바이럴이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P의 크기에 따라서 PCR보다 작으면 여기도 PCR이라는 하중이 있을 거예요. 그보다 하중이 작을 경우에는 제자로 돌아갈 거고, 큰 힘이 작용하면 불안정 상태,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 상태가 되면 아까 불안정 평형 상태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이 기둥이 PCR보다 큰 하중이 가해져도 불안정 평형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아주 작은 교란이 발생하면 좌골이 생깁니다. 좌골이라는 거는 변이가 확 커지는 거죠. 횡변이가 커지면서 언젠가는 이게 떡 부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인데, 이 상태에 대해서 이 구조물의 거동을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거 일단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죠.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휨제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보에서는 이거죠. 미분 방정식이 EI V의 더블 프라임은 M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멘트의 크기는, 이 평형을 만족하려고 그러면 P에서 P 곱하기 요 V, 요거랑 같아야 돼요. 그죠? 모멘트의 이 M의 크기는 PV랑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V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예전에는 이 m이 x에 관한 함수였는데 여기서는 v가 여기 있어요. 이게 v에 대한 2차 미분인데 여기 v가 또 있죠. 그래서 그 일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서 하고는 좀 달라지겠죠. 사실 이거는 2차 미분 방정식이고 요거는 일반항을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 미분 방식을 푸는 겁니다. 요거를 처음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EI로 나눕니다. EI로 나누면 P 나누기 EI가 되고 그거를 K제곱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요. 그죠? 이렇게 K제곱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거의 일반해는 요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일반해를 사인 코사인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죠. 사인 코사인의 조합이니까 이런 형태로 C1 사인, C2 코사인 이렇게 놓고 C1과 C2의 값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풀어내죠. 그래서 경계 조건을 주면 V가 여기서 Y죠. 이게 Y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입니다. 부재축을 X로 잡아요. X가 0일 때 변이 V는 0이고 그죠? X가 L일 때 그때도 변이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게 되면 양단에서 변이가 0이니까 C2가 0이고 C1 sin KL은 0이다. 이런 값을 찾습니다. 여기 sin KX 이렇게 넣은 거는 요게 K이기 때문에 그죠? 요걸 K로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K제곱으로 놨으니까.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C1 sin KL은 0이다.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C1을 구할 수 있어요. C1이 0이면 C1도 0이고 C2도 0이에요. 그러면 V가 0일 경우 그거는 횡변이가 없을 경우야. 그죠? 그거는 뭐 횡변이가 없을 경우에 자굴이 안 생기는 경우고 그거는 당연히 평형이 만족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해를 여기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해입니다. 자명한 해. 그러니까 이거는 횡변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똑바른 위치에서 평형 상태에 있는 그런 기둥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C1이 0이 아닐 경우 그때는 sin KL이 0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sin KL이 0이려면 KL은 0파이, 2파이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일 경우에는 뭐 K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0이다. P가 0이다. 그죠? 그 의미 없는 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KL이 0인 걸 얘기하는 거는 KL이 0이면 그죠? K가 0이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하중이 안 가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K가 1일 경우에는 요렇게 KL이 파이일 경우 그때 K는 파이 나누기 L이 될 거고 그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런 형태로 P는 파이 제곱 EI 나누기 L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1, 2, 3, 4일 때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처진 곡선은 이렇게 된다는 게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n이 3이면 한 번 더 꺾이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1일 경우에는 PCR이 이렇게 될 거고 n이 2가 되면 4파이 제곱 이렇게 돼요. 4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하중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P가 0에서부터 하중을 증가시키다 보면 이 경우를 먼저 만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 기둥의 자골하고 상관이 있는 하중의 크기가 요겁니다. 그래서 크리티칼 로드는 요러한 기둥에서 크리티칼 로드는 파이 제곱 EI 나누기 L 제곱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오일러 로드라고 부릅니다. 오일러 로드. 이게 임계 하중이고 이게 오일러 로드 PCR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요 앞에서 구했던 해 C1 sin n 파이 x에 해당 n이 1일 경우 그때는 요게 되고 요거의 의미는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C1 sin 요거 sin 얼마였으니까 C1은 요러한 형상의 크기 앰플리튜드를 나타내죠. 그죠? sin 함수 앰플리튜드.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이러한 기둥에 P가 가해지는데 P가 요 값이 되면 요가 오일러 버클링 로드가 되면 이 상태에서 어떠한 교란에 의해서 이러한 횡변이가 생기면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평형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하중이 가해지면 이거보다 작은 하중이 가해지면 교란이 있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거보다 커지면 P가 그러면 확 증가한다. 불안정 평형이 된다. 불안정 평형이라기보다는 불안정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죠? 횡변이가 있으니까 불안정 평형이 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P가 요거보다 큰 상태가 불안정 평형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교란의 크기 C1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죠? C1이 0일 경우에 자명한 해고 두 번째는 C1이 0이 아닐 경우인데 이 뒤에 게 0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C1이 되더라도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1의 크기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둥의 경우도 이런 형태의 그 평형점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평형을 만족하는 지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C1은 기둥 중앙에서의 처짐 값을 나타내고 이게 작은 값이라야지 실제적으로 됩니다. 불확정적이다. 그런데 그죠? 이게 작은 값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요 공식 자체가 요거 두 번 미분한 거를 커버처로 본 거잖아요. 이게 근사식이었죠.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커지면 디플렉션이 커지면 요거 자체가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C1 값은 작은 값이나 불확정적이다. 그 의미입니다. 작은 값이라야지 요게 성립하고
값이 커지면 이거 말고 아주 복잡한 식 있었죠, 그죠? 2분의 3 들어가고 하는 그 수식. 그게 사용돼야지 이게 만족한다. 그리고 불확정적이라는 얘기는 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값이든 성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단 핀 지진 기둥의 1차 모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도 핀이고 여기도 핀입니다. 여기 핀이면 변형 모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좌굴의 형상이 이렇게 됩니다. 이 지지 조건이 달라지면 좌굴의 형상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꽉 잡고 있으면 이거보다 좌굴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이런 양단 핀 지진인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둥의 좌굴을 생각할 때 가장 출발점, 기본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이 제곱 2i 그 수식 있죠. 요 수식을 오일러 하중, 오일러의 좌굴 하중, 오일러 로드라고 부릅니다. 고차 모드 좌굴은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드라는 얘기는 요게 좌굴이 발생하는 첫 번째 모드, 그 다음에 n이 2면 이게 좌굴이 발생하는 두 번째 모드. 그래서 모드라는 얘기를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고차 모드, 고차 모드들은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1차 모드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중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모드를 벗어나게 되면, 그거보다 증가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불안정 상태가 되죠. 그래서 고차 모드, 2차 모드로 좌굴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기가 사실적으로는 다 힘들 거예요.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증가시켜서 요걸 넘어가게 되면 약간의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좌굴이 발생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공식 자체가 EI가 들어가고, 그죠? EI가 들어가고 L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면에 EI 값이 크면 좌굴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길이가 길면 좌굴이 발생하기 쉽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I만 들어간 게 EI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죠? EI만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부재의 항복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부서지려고 그러면 횡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변이가 많이 생기면 어떤 부분은 항복을 하거나 부서질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탄성 상태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탄성 상태라고 생각하고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비례 한도나 항복 하중하고 무관하게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선형 탄성 상태일 경우에 좌굴 하중이다. 오일러 로드는. 그리고 이러한 단면이 있으면, 이런 단면이 있으면 1축이 있고 2축이 있죠. 1축하고 2축이 있는데 1축하고 2축의 축에 따라서 I 값이 다르죠. I 값이 다르니까 이러한 단면을 가진 부재에다가 압축력을 가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좌굴이 발생한다면 어느 쪽으로 좌굴이 발생하겠냐고요. 어느 쪽으로 삐져나가겠냐. 이런 거면 이쪽 방향으로 횡변이가 생기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1축에 관한 I 값이 요거보다 커요. 그래서 요 부재 같은 경우에는 좌굴이 횡변이가 발생하면, 그죠? 마찬가지로 1촉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어야 되는 I 값은 1축이 아니고 요 축에 관한,
요 축에 관한 id 값이 사용돼야 되죠, 그죠? 요게 중립축일 경우, 요게 도심축일 경우. 그냥 당연히 유도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PCR 구했었는데 PCR을 단면적으로 나눴습니다. 단면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그마 CR 임계응력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임계응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PCR 나누기 A니까 이렇게 A제곱 AL제곱 이렇게 되고 요걸 요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제곱 E 분모에는 L 나누기 R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 나누기 R 요거를 세장비라고 합니다. 세장비. R은 저번 학기에 얘기했던 I 나누기 A의 루트 씌운 거. 이거를 회전 반경이라고 그랬죠. 회전 반경, radius of gyration입니다. 회전 반경이라고 했고, 그래서 단면의 길이를 회전 반경으로 나눈 값, 그걸 세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장비가 크면, 여기서 세장비가 크면 시그마 CR이 낮아져요, 그죠? 그리고 이 회전 반경은 단면 2차 모멘트하고 면적 요거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응력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2장에서는 어떤 부재가 이렇게 있고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힘이 가해지면 이 P에 의해서 발생되는 시그마가 시그마 Y보다 커지면 이 부재는 항복하는 거죠, 그죠? 시그마 Y보다 커지면 이 부재는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임계응력 개념으로 이걸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그마 CR보다 커지면 좌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그마 CR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장비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탄성 개수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탄성 개수를 가진, 예를 들어서 강제다, 어떤 탄성 개수를 가진 재료에서 이 세장비하고 시그마 CR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커브가 될 겁니다. 이런 커브가 될 거고, 그럴 때 이거를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쭉 다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그마 CR이 이거보다 커지면 좌골이 안 생기고 부재 항복이 먼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점 이후로는 그냥 점선 넣는 겁니다. 힘이 가해지면 시그마 CR 여기 PL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비례 한도,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넘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긴 점선을 했고, 이게 이 값이 이거보다 작은 경우, 시그마 CR이 시그마 Y보다 작은 경우, 그렇게 되려면 부재가 세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91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 값은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이 값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시그마 Y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책에 보면 824페이지 보면 요 그래프는 탄성 개수가 30 곱하기 10의 3승 KSI인 구조형 강을 가지고 요 곡선을 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3만인가요? 3만 KSI. 탄성 개수가 3만 KSI일 경우 그때 그래프를 그리면 요 세장비가 91인 지점이 요점 비례한도에 해당되는 스트레스하고 요거 오일러 곡선에 의한 커브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세장비가 91보다 작다 그러면 버클링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91보다 크다 그러면 버클링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세장비에 관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세장비는 기둥의 치수에만 관련된다. 길이하고 단면, 그죠? 임계응력, 하중 임계체에 도달하는 순간의 평균 압축 응력이다. 그래서 그냥 PCR 나누기 P를 했어요. PCR 나누기 A를 한 겁니다. 그죠? 이게 휘어졌으니까 응력이 뭐 사다리꼴이 되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죠? 좌골 생각하면 부재가 이렇게 휠 거고, 그죠? 이렇게 휘게 되면 여기 단면 생각하면 여기 응력 상태가 일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모멘트가 작용하고 압축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다리꼴이나 그런 형태가 될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그냥 압축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압축을 받고 있다가 이게 요거에 의한 스트레스가 요거 시그마 CR이죠. 시그마 CR인데 요 시그마 CR보다 커지는 순간 자골이 확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횡변이가 점점 증가하다가 못 견뎌서 꽉 부서지겠다.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PCR을 초과하는 순간 확 좌골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압축 응력이다. 그 임계 응력하고 세장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탄성 개수를 가질 때, 그리고 요 91보다 작은 세장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까 여기 이렇게 된 요게 저기 평형을 만족하는 선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PCR에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십자가처럼 생긴 그게 평형을 만족하는 그런 위치였죠. 평형을 만족하는 위치였는데 실제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십자가처럼 생긴 그런 평형을 만족하는 지점은 기둥 자체가 결함이 없어야 돼요. 아주 똑바르고 재료 자체도 아주 균질하고 하중도 도심에 정확하게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도 정확하게 탄성의 성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한 게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완벽한 기둥의 경우에 구한 게 임계하중의 식입니다. 임계하중식. 그리고 그때 사용한 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식입니다. 커버처에 관한 식이 이거였어요. 커버처를 요거로 본 거죠.
근데 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는 오차를 가지니까 이거 대신에 2분의 3이 들어가는 2분의 3승이 들어가는 복잡한 식이 있었죠. 그게 찾아볼까요 지금? (682페이지) 그래서 682페이지 보면 여기 커버처를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을 땐 여기 성립하지만 변이가 커지면 요걸로 넣어야 됩니다. 커버처를. 저게 정확한 정해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 B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률에 관한 정확한 식을 사용하면 임계하중은 곡선 B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 여기 직선이 안 되고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고 이게 위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변이가 커지면 평형을 만족하는, 그죠? 중립평형을 만족하는 PCR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상적인 경우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둥 자체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편심을 가지고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고, 재료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뭐 약하다든가, 그러면 힘을 받을 때 횡변이가 계속 생기겠죠. 처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함이 있는 경우, 편심이 작용하거나 부재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하중을 받으면 점점 횡변이가 생겨요. 횡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횡변이가 생기다가 이 PCR에 가까이 오면 좌골 현상 비슷하게 생기겠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초기 결함을 가질 경우에는 곡선 C를 따른다. 초기 결함이 있으면 초반에도 변형이 있으니까, 횡변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는 부재의 비선형 거동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부재의 비선형 거동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변이가 커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모멘트가 생기고, 그죠? 여기에서 항복되는 지점이 생겨요. 항복하는 지점이 생기죠. 이 단면에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완전으로 이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항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D처럼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요게 실제 상황인 거죠. 이게 실제 좌굴에 따른 부재의 거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둥의 최적 형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모멘트가 큰 부분에 단면을 두껍게 하면 좌굴에 대해서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좌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서 이거를 평균 내서 전부대를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보다 단부보다는 중앙부를 두껍게 하는 게 훨씬 좌굴에 대해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최적의 형상이니까 그냥 우리가 조립해서 이걸 구현하겠다 그러면 가운데만 이렇게 뭔가를 덧붙여 갖고 덧대 갖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거고, 그 다음에 단면의 형상에 대해서도 어떤 게 좋은가를 테스트해 보면 정삼각형이 제일 좋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 좌굴에 관련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값이에요. 이거 세정비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회전 반경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삼각형 단면의 회전 반경이 제일 크다. 그죠? 다음 예제는 이렇게 된 기둥입니다. 이렇게 된 기둥이고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요 사이에다 이렇게 점선을 그려놨습니다. 점선을 그렸는데 이 점선이 의미하는 게 요 외부를 하세요. 그래서 요 단면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잘 되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핀이고 여기 핀이고 여기에 지지대 있어요. 근데 지지대는 게 모든 면을 다 지지했다는 건 아니고, 그죠? 모든 면을 다 지지한 게 아니고 여기만 지지한 거 아니에요? 여기만? 여기 11 거기만 지지한 거죠? 그래서 그림 평면 내에서 좌굴이 생기는 경우 이축 방향으로 굽혀진다. 이축 방향으로 굽혀진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좌굴이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이축이 중립되고 그 경우가 요게 중간에 지지점이 없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간에 이게 없을 경우 요런 단면만 사용했다 그러면 좌굴이 생기면 변이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죠? 단면 형상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 B점 때문에 B점이 그렇게 되는 거를 여기서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지지되고 있으니까 요렇게 되도록, 그죠?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요런 그런 좌굴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좌굴이 생기는 경우, 그때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탄성 계수가 여기 있고 여기 시그마 PL 비례 한도가 42KSI, 그 다음에 와이드 플랜지 이러한 섹션이고 길이는 25피트고 안전계수가 2.5를 사용해서 안전계수 2.5를 사용해서 P allowable을 구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부록에서 보면 요 단면에 섹션 프로퍼티는 I1 값, I2 값이 있고 단면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그마
시그마 CR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단면을 곱하면 되죠. 먼저 요거를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I1 나누기 A L루트 씌운 거, I2 나누기 A L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세장비는 L 나누기 R이었어요. 그죠? L 나누기 R이었습니다. 그래서 L이 25피트였는데 요 지지 요건의 의미가 요게 I 현각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만 지지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는 지지 안 하고 이쪽 방향으로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번은 어떤 경우는 25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요 L 대신에 12.5를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좌굴이 이렇게 생길 경우, 좌굴이 이렇게 생길 경우에 I 값은 요게 중립층이 될 경우죠. 그죠? 두 개 중에 낮은 값 I2죠. 그죠? 그래서 I2를 사용하는 거 여기 L2 그죠? 여기 L2면 L이 12.5가 될 거고 L2일 경우 요 L은 12.5가 될 경우 그 다음에 R1을 사용할 때 그때 L은 2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평면 내에서 좌굴이 일어날 경우 평면 내에서 좌굴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단면이 요렇게 움직이면서 좌굴이 일어날 경우 그때 세장비는 요거 L 대신에 12.5를 쓰고 그 다음에 I2 나누기 A의 루트 씌운 거를 단면에 회전반경을 해서 요렇게 될 거고 반대쪽이면 L이 25고 좀 더 큰 회전 방향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나 이 값이 둘 중에 어느 값이 큰지 작은지를 보면 좌굴이 어느 쪽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 계산을 안 했지만 여기서 결과를 보게 되면 좌굴 길이가 12.5피트일 때 그때 PCR 값이 276이고 좌굴 길이가 25피트일 때 312니까 중간에 지지를 하고 있지만 약축 방향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좌굴은 약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약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경우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PCR을 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값을 가지고 시그마 CR을 산정하고 거기다가 면적을 곱해서 PCR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작은 값인 276에서 좌굴이 발생하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약축 방향으로 그죠? 약축 방향으로 좌굴이 발생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핀 지지를 했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좌굴이 발생하면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허용 하중은 276 곱하기 나누기 2.5. 그죠? 안전율 2.5라 그랬으니까 2.5 하면 110 킵스가 허용 하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하중이 작용했을 때 스트레스가 시그마 y보다 크면은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체크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276보다 요걸 사용해도 시그마 PL보다 작더라.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세장에서 항복 이전에 좌굴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PCR 값은 단면뿐만이 아니고 부재 길이에도 상관이 있어요. 그죠? 사실 부재 길이에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부재 길이가 짧으면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양단이 둘 다 핀인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좌굴을 생각할 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기본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핀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여기 그 밖에 지지 조건을 갖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쭉 훑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캔틸레버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는 자유단이고 여기는 고정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거는 양단이 다 고정된 경우입니다.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중을 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거는 모멘트에 대해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때는 지점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좌굴 하중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고정단이고 여기에는 롤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모멘트에 잡혀 있고 여기는 안 잡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좌굴 하중을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좌굴이 생겼을 때 형상이 어떻게 될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좌굴 형상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양단 핀일 경우에 비해서 형상이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양단 핀 지지된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좌굴이 발생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캔틸레버 기둥은 길이가 2L인 양단 핀 지지된 기둥의 좌굴 하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뒤에서 이제 유효 좌굴 길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있죠? 이런 형태로 길이가 2L인 양단 핀 지지된 기둥하고 같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양단 고정이 되면 길이가 2분의 L인 양단 핀 기둥하고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0.7배 정도 됩니다. 픽스 핀인 경우에는 0.7. 아무튼 그런 얘기를 자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